조선대 2006 정시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의 비유적으로 표현된 내용을 해석하여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용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00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과제가 비유적으로 표현된 내용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용편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서술하시오. 아마 두 개가 절반 정도씩의 하려면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먼저 보기 전에 역시 간단한 배경 지식을 토대로 보겠습니다. 언어와 사고에 관한 배경 지식이고 이미 들은 적이 있는 학생들은 그 부분을 넘기시고 다시 논제로 연결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의 배경 지식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언어에 관한 두 가지 생각들입니다. 첫 번째는 언어가 일단의 존재의 집이고선 언어가 있어야 사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는 사유의 족쇄일 뿐이다라고 해서 언어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이러한 전통적인 서구 철학에 있어서의 언어에 대한 두 상반된 입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입장은 깊은 철학적 함의와 논리 실증주의 이런 것들이 철학적 배경을 담고 있지만 그 이전에 간단하게 이 말뜻만 그저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김춘수님의 꽃을 보겠습니다. 이름을 불러주기에 몸짓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향기에 걸맞는 이름을 불러달라. 빛깔과 향기에 걸맞는 이름을 불러달라. 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김춘수님의 꽃은 우리가 언어가 있을 때 사물의 존재를 보다 분명히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언어를 통해 사물의 존재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어가 있어요. 언어가 곧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김춘수님의 꽃에서는 언어가 있어야지 세계를 이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 우정, 그렇죠? 우정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입니다. 이런 추상적 개념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비로소 언어가 있기에 인식하고 사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만약에 인, 의, 예, 지 이런 개념들은 바로 동양의 언어입니다. 이런 동양의 언어가 있기에 동양의 사고 방식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에는 존칭어법이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이러한 존칭어법은 상대에 대한 존경의 사유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을 언어로서 지칭함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사유를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입장입니다. 이에 비해서 두 번째 입장은 언어는 단지 사유의 족쇄일 뿐이고 다양한 사유 속의 한 부분과 파편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황란수님의 새를 잠시 보겠습니다. 자, 일년을 보면 새는 노래인 줄 모르면서 노래하고 사랑인 줄 모르고 사랑을 나누어 가진다. 새는 뜻을 만들지 않고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볼 때면은 바로 순수한 자연의 모습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순수한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포수가 한 덩이 나무로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건 피해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포수는 한 덩이 나무로, 시인은 한 줄의 언어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해보지만 매양 쏘는 것, 그 작품이라는 것은 결국 뭐로 된 것, 언어로 남긴 작품은 피해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뭐에 지나지 않는다? 딱딱한 활자 조각, 그렇죠? 활자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시인은 한 줄의 언어로, 그렇죠? 모든 인간은 언어로 순수를 겨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해 봅니다. 그렇지만 매양 쏘는 것, 그 작품은, 언어로 남긴 그 작품은 결국 딱딱한 활자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언어는 자연의 본질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그저 추상적 기호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를테면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이런, 그렇죠? 영토 속엔 산과 물과 흙과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지도는 단지 그것을 표상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고의 흐름을 일종의 틀에 가두어서 그것을 형상화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을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누지만 실제 강은 그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지만 그 시간은 연속의 흐름일 뿐입니다. 여러분, 12가지 색, 그렇죠? 혹은 24가지, 혹은 수천, 수백 가지의 색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색을 그대로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흔히 흰색이라고 하지만 실제 흰색은 다 같은 색이 아닙니다. 모니터에 있는 것도 흰색이고, 그리고 주변의 것들, 여기 이쪽 모니터에 있는 이것도 흰색이고, 이것도 흰색이고, 모든 흰색이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흰색도 다 같은 색이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흰색이란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사유를 제약합니다. 그렇죠? 무지개를 흔히 우리가 7가지로 알고 있지만 무지개의 색은 다양한 자연의 스펙트럼입니다. 그 스펙트럼을 일종의 몇 가지 언어로 한정하면서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 정리하는 것은 르네 마그리트의 글입니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파이프의 그림일 뿐이다. 이걸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연대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이것을 언어는 대상을 가르치는 수단일 뿐 대상 그 자체는 아닌 상징의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두 가지 입장, 첫 번째와 두 번째,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혹은 사회 족쇄일 뿐이다. 이 두 가지 입장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대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부산대 문제에서 가를 보게 되면은 바로 글과 깨달음을 손가락과 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손가락과 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손가락과 달. 따라서 달이 깨달음이라면은 글은 손가락으로 그것을 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으로 본다면 이 가의 입장은 오히려 비록 언어는 실제는 아니나 실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개념적 수단이 된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것은 꽃이라는 시에 가까운 그런 입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산 그림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금강산과 금강산 그림의 비유를 두고 있는데, 금강산을 본 것이 아니지만 그 그림은 그러한 선지식을 줄 수 있다. 역시 같은 입장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첫 단락에서는 가나의 비유적으로 해석된 것, 즉 손가락과 달, 그리고 금강산과 금강산 그림의 의미를 먼저 꼭 서술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언어와 개념적 지식, 그리고 그것이 사물의 진리와 본질이라는 언어와 개념적 지식 이런 것들이 사물의 진리와 본질을 형상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의미를 서술해 줘야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의 윤편에 대한 주장을 반론을 서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윤편을 보겠습니다. 윤편이라는 사람은 어떤 입장입니까? 바로 자, 윤편의 내용을 보면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제환공이 책을 읽자 그건 옛사람의 찌꺼기라고 했습니다. 그 책을 옛사람의 찌꺼기라고 합니다. 왜 찌꺼기라고 합니까? 찌꺼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은 책이나 문자는 사물의 본질을 담을 수 없고, 사물의 본질이라는 것은 자기가 체험하고 체득하는 것이다. 본질은 체험하고 체득할 뿐 그것은 결코 언어나 이런 것으로 형상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윤편의 입장은 정확하게 새의 입장,
세의 입장과 아주 동일한 것을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를 얘기했냐면 바로 앞의 입장에서 누구를 어쩌면은 꽃의 입장에서 뭐를 새를 비판하시오 이렇게 될 겁니다. 새를 비판하시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비판하느냐, 비판의 논지를 정확히 세워주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비판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그 꽃의 입장이 새인데 이걸 비유적으로 먼저 쓰겠습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지만, 그렇죠? 목적지에 쉽게 도달할 수 있게 한다. 그렇죠? 그렇죠. 언어는 비록 그것 자체가 진리는 아니지만 그것이 있을 때 진리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어가 진리가 아니지만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원하고자 하는 지식을 쉽게 체득할 것입니다. 만약에 윤편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모든 지식을 그때그때 매번 각각 자신들이 습득해야 된다면 뭐 어떻겠습니까? 바로 책이라는 훌륭한 인도자를 상실한 채 매번 시행착오를 끊임없이 겪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윤편이 자신의 체험하고 체득한 것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것의 본질 아니지만 글로 남기게 된다면은 그 후대의 목수들은 그것의 굴대를 깎는데 훨씬 더 많은 시행착오를 줄여서 쉽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물론 글이 깨달음이 그 자체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쉽게 현실의 목표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없다면은 바로 책이나 글이 없다면 인류는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매번 되풀이함으로써 지식과 사상을 통한 지와 학문의 누적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것이 논리의 반박의 축이 될 것입니다. 요건 아마 그 전체 분량으로 봤을 때 비유적 해석보다는 후반부의 반론의 부분에 구체적 예시 등을 넣어서 서술해 주는 것이 글의 풍부성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설명 마칩니다.